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6회차 분데스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일부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 일부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축구 승무패 6회차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승무패 5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모쪼록 현명한 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짚어드리는 전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 내용만 잘 들어도 이 많은 이변을 잡아내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최종픽만 골라가시려고 건너뛰시기보다는 재생 속도를 1.25배 정도로 빠르게 돌리셔서 모든 내용을 소화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풋볼살롱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현미경 분석 2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 첫 번째 경기는 우니온과 샬케의 경기인데 우니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니온을 2번 정도 믿었다가 이 뒤통수를 세게 2번 정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우니온을 믿어볼까 하는데 이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 샬케인데 샬케 역시 최근에 마탱이가 다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두 팀 모두 하락세에 빠졌기 때문에 우니온을 믿어볼만 할 것 같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인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5무 1패로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격력과 수비력 역시 홈에서 증가를 하는 우니온이고 제가 우니온 사이드를 보고 싶은 이유는 이 수비수 슐로토베크가 마인츠전에서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력 누수라고 조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핵심 공격 자원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스 크루제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최근에 우니온이 이 부진에 빠졌던 것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아워니 선수가 6경기째 무득점에 빠졌었는데 이 아워니 선수가 리버풀에서 임대로 데리고 온 선수인데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공격수인데 골을 곧잘 넣어줬었는데 최근에 부진에 빠지면서 그래도 우니온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슬라비아 프라하라는 팀에서 공격수 페타르 무사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막스 크루제가 이 복귀를 할 수 있고
프라하에서 데리고 온 페타르, 무사까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니온이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 샬케 출신의 레전드 아약스에서 데리고 온 훈텔라르 베테랑 공격수가 있는데 이 훈텔라르가 여전히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최근에 샬케를 먹여 살렸던 19살의 소년 가장 공격수 매튜 호페마저 4경기 무득점에 빠졌기 때문에 샬케가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장이자 주전 미드필더인 마스카렐 선수까지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수 사네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샬케 역시 지금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스 크루제가 훈련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니온 쪽을 바라보고 싶은 이유이고, 반면에 샬케에는 아약스에서 영입한 훈텔라르가 여전히 근육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훈텔라르뿐만 아니라 이 마스카렐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어 보이고, 우니온 같은 경우가 활동량이 1등입니다. 가장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것이 우니온인데 이 샬케는 이 리그 최하위 팀 주제에 활동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16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도 못하는데 게으름까지 피우는 샬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활동량 면에서 압도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우니온이 그래도 홈에서 샬케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위해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니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10골이나 넣고 있는데 이 주전 오른쪽 풀백인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주장인데 이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오른쪽 측면에서 올리는 오른발 크로스가 굉장히 이 택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멜이 올리고 프리드리히가 머리 뚝배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골을 많이 넣는데 실제로 지난 샬케 원정에서도 트리멜이 올리고 수비수 프리드리히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이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샬케 같은 경우가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샬케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니온을 상대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했는데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니온이 샬케보다도 훨씬 더 이 조직적이고 이 선수층 면에서도 우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최다 득점 팀인 우니온이 세트피스 최다 실점 팀 13골이나 먹히고 있는 샬케를 상대로 지공 상황에서 공격을 또다시 아워니 같은 선수들이 침묵을 한다면 그래도 트리멜이 올리고 프리드리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세트피스 패턴으로라도 한 골 정도는 넣어줄 것이라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니온이 역습 상황에서 단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베를린의 라이벌팀 헤르타 베를린 역시 역습 상황에서 단 한 골도 먹히지 않고 있는데 우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습 상황에서는 역습 자체로만 실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샬케가 이 매튜 호페라는 소년 가장 공격수를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봤었는데 역습 수비가 굉장히 우니온이 좋다는 점에서 샬케의 역습마저도 차단이 된다면 이 샬케가 우니온을 압도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통 승리, 우니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에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또다시 마탱이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무 3패 부진에 빠져 있고 4경기에서 1무 3패 부진 속에서 골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빈공에 시달리는 헤타페인데 라리가 득점 순위 최소 득점입니다. 최소 득점 1위인 팀이 헤타페인데 이 강등권인 엘체와 우에스카가 18골을 넣고 있는데 이 헤타페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17골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일본의 메시라고 불리는 쿠보 선수와 바르셀로나의 재능, 알레냐 선수 같은 선수들을 영입, 임대 이적을 통해서 보강을 했는데 그 선수들은 최전방 자원이라기보다는 2선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살아나줘야 되는데 헤타페는 지금 앙헬, 마타, 쿠초, 에르난데스 같은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 속에서 또다시 하락세에 빠졌고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을 때 슈팅이 단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의 빈공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의 탄탄한 수비 벽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헤타페는 특히 이 세비야전에서 거친 태클로 오캄포스 선수를 담가버렸던 이 다코남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이 소시에다드는 호재가 많은 것이 직전 카디스전에서 홈경기 4대1 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오야르사발과 이삭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5골, 이삭 선수는 4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더욱 호재라고 보는 것은 카디스전에서 후반전에 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지난해 11월, 12월 달 정도에 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이 귀신같이 다비드 실바가 빠지면서 소시에다드가 그때부터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귀신같이 다비드 실바가 돌아온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홈과 원정에서 데칼코마니 마냥 지금 득점력과 실점이 똑같습니다. 평균 1.64골이라는 준수한 득점력과 실점이 평균 한 골도 되지 않는 0.91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득점,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도 조차 빈공을 보여주는 헤타페가 원정에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골문을 열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시에다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헤타페는 최근 또다시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공격 원투펀치인 오야르사발, 이삭이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까지 지난 경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한층 더 공격 짜임새가 견고해졌습니다. 헤타페는 주전 수비수 다코남이 퇴장 징계로 빠지는 것이 전력 누수이고, 지금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라리가 득점 순위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소시에다드를 뚫어내는 데는 공격력이 한참 모자랄 것 같고, 헤타페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압박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헤타페가 또다시 압박을 들고 나온다면 소시에다드의 퀄리티 있는 공격수, 특히 오야르사발과 이삭, 야누자이 같은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헤타페 사이드를 받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헤타페가 그래도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실점 면에서는 무려 평균 0.73골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헤타페가 원정에서는 평균 2골에 가까운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만큼은 0.73골을 밖에 실점을 하지 않고 있고, 무실점 경기가 5차례나 된다는 점에서 헤타페가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최대치로 한 무승부 정도까지는 받쳐볼만 할 것 같은데, 저처럼 폴더스가 여유가 없다면 그래도 이 호재가 많은 소시에다드 쪽을 믿어보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상승세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쾰른이 지난 승무패 5회차를 2월시키는 1등 공신이었죠. 메넨글라트바흐를 꺾으면서 투표율 4.3%의 결과를 연출하면서 승무패 5회차 1등 금액을 2월시킨 장본인이 쾰른인데, 그러한 점에서 많은 분들이 쾰른 쪽을 바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분석을 하면서 쾰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를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직전 호펜하임 원정에서 깔끔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데스 9경기 7승 2무 3연승의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올 시즌 특징인 것이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는 프랑크푸르트이고 무승부가 조금 많습니다. 무승부가 9차례나 있는데 분데스리가 최다 무승부 팀이라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쾰른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쾰른의 특징은 뭐냐면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성적이 좋고 특히 원정에서 특히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의외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도 원정 경기였었고 그러한 점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쾰른이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까지 많이 바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일단 폴더스의 여유가 없을 뿐더러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를 믿어보고 싶은 이 부분은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쾰른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쾰른은 최전방에 걸출한 공격 자원이 있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쾰른이 메넨글라트바흐를 잡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이 미드필더들, 쾰른의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합니다. 이 미드필더 욘드레이 두다, 레즈베차이, 웨즈칸 같은 선수들이 완전히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상대 선수들을 압박을 하고 만약에 그 압박을 상대팀이 뚫어냈을 경우에는 빠르게 수비진으로 수비에 가담을 해서 이 빡빡하게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해서 이 강팀들을 굉장히 질식을 시키는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의외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대1 승리,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이러한 많이 뛰는 축구 수비 축구를 통해서 강팀의 발목을 잡곤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프랑크푸르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던 점은 뭐냐면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분데스리가 활동량이 5위 팀이고 쾰른은 활동량으로 따지면 6위 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쾰른이 활동량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글라트바흐를 잡아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순위가 9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라트바흐 쾰른보다도 활동량이 좋은 팀이 잡혔는데 이 글라트바흐보다 덜 뛰는 축구를 하는 프랑크푸르트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가 주전 미드필더가 하세베 마코토라고 일본 선수인데 이 하세베 선수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35살이 훌쩍 넘긴 나이이기 때문에 이 쾰른의 왕성한 미드필더들의 압박과 활동량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프랑크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우선 글라트바흐가 지난 쾰른전에서 후반 13분 이후에 주전급 선수들을 부랴부랴 투입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쾰른이 글라트바흐를 잡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쾰른이 잘한 것도 있지만 메넨글라트바흐의 마르코 로제 감독이 이 쾰른이 메넨글라트바흐와 라인강 더비, 라인강을 끼고 더비, 라이벌 관계인데 이 더비 매치라는 점을 간과를 했는지 여유를 부렸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대거 뺐었는데 이 두 번째 골을 실점을 하자마자 부랴부랴 주전급 선수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메넨글라트바흐가 경기 초반부터 이 주축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더라면 이 쾰른이 그렇게까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프랑크푸르트는 이 초반부터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쾰른이 지난 경기처럼 메넨글라트바흐를 꺾었던 것처럼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이 메넨글라트바흐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쾰른에게 한 수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메넨글라트바흐와는 다르게 중앙 공격보다는 측면 공격을 선호를 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특히 왼쪽 측면 필립 코스티치가 포진한 이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크로스 랭킹 2등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격을 선호를 해서 쾰른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원에서의 빡빡한 압박을 하는 팀인데 그러한 압박에 말린 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다는 측면을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쾰른의 중원의 압박이 글라트바흐전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제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를 말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안드레 실바 무려 17골이나 넣고 있는 안드레 실바가 직전 호펜하임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최근에 5경기 6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어볼만 하겠고, 말씀을 드렸던 왼쪽 측면의 코스티치 선수도 최근에 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3경기 2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를 믿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베테랑 수비수 아브라함 선수가 최근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부랴부랴 젊은 수비진들이 들어왔는데, 이 투타와 은디카라는 이 젊은 수비진이 이 힌터레거라는 베테랑 수비수와 함께 3백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힌터레거라는 이 베테랑 수비수의 지휘 속에서 투타와 은디카, 특히 은디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호펜하임전에서도 득점을 했을 정도로 이 두 젊은 수비진들이 기대 이상으로 안정감 있는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수비와 공격에서 안정감을 찾은 프랑크푸르트가 쾰른을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과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최근에 이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꾸역꾸역 2연승을 거뒀고,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오랜만에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선수인 마빈박 선수가 깜짝 선발 출전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이 경기력을 보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단 감독이 이 헤타페전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올 시즌 처음으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헤타페전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최근에 지단 감독 역시 경질설에 휩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단 감독 역시 전술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에 이 성공을 했다는 점은 발렌시아전을 앞두고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자가 조금 많은데 핵심 수비수 라모스와 마르셀루가 또다시 부상으로 빠졌고, 이 중원의 아자르, 발베르데, 밀리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화력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비수 까르발이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헤타페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 발렌시아전에는 부상 징계에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이 강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라리가를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홈보다는 확실히 성적이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 발렌시아가 지난 10월, 11월에 이 레알 마드리드를 4대1로 완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의 솔레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은 바 있죠. 그 경기 승부패를 사신 분들은 지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경기가 부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 면에서 의외로 발렌시아가 레알 마드리드의 덜미를 잡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 사이드를 보고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그 이유를 전해드리면, 최근에 꾸역꾸역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단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3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살펴봤는데 올 시즌에 발렌시아가 이 3백을 사용하는 강팀을 상대로,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패를 당한 경험이 있고, 또한 강팀은 아니지만 3백을 쓰는 엘체, 강등권 엘체의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발렌시아가 3백 전술을 쓰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이 있다는 점이고, 이 헤타페전에서 3백을 처음으로 실험을 하면서 승리까지 거둔 지단 감독의 레알이기 때문에 또다시 마빈박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3백을 가동을 해서 발렌시아를 조금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빈박 선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인데, 이 지단 감독이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윙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빈박 선수가 아직은 나이가 어린 선수이고 속도, 스피드와 활동량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1군 무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 세밀한 크로스나 패스, 슈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 자원보다는 왕성한 활동량이 중요한 윙백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오른쪽 센터백인 수비수인 나초의 수비를 돕는 역할을 수행을 시켰는데, 굉장히 준수하게
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발렌시아가 3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약해왔다는 점을 이 캐치를 한다면 헤타페전에서 충분히 재미를 봤던 마빈박을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3백 전술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징계에서 복귀하는 토니 크로스, 그리고 오랜만에 득점포를 재거동한 벤제마의 이 뚝배기 한방, 발끝 한방을 노린다면 충분히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가 왼쪽 측면 공격이 핵심인데 왼쪽 측면 수비수인 호세 가야와 왼쪽 이 윙어인 곤잘로 게데스 라인이 굉장히 공격력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활동량이 좋은 마빈박을 오른쪽 윙백으로 세우고 이 나초로 하여금 오른쪽 측면,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을 봉쇄를 한다면 발렌시아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의 위력도 반감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이 이 3백을 들고 나온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볼프스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이변을 보고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의 승리를 제가 찍지 않는 이유는 이 볼프스의 기세가 굉장히 좋긴 한데 메넨글라트바흐의 어떤 전술적인 색깔과 조금은 상성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로는 쾰른에게 패한 메넨글라트바흐보다 최근에 연승, 특히 컵대회 포함해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볼프스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볼프스의 이 에이스 공격수인 베흐호스트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4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최근 7경기로 봤을 때는 6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베흐호스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도 골문을 열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수비수 출신이죠.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최소 실점 2등입니다. 라이프치히에 이어서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올 시즌 홈에서는 단 1패도 거두지 않고 있는 볼프스이기 때문에 쉽게 메넨글라트바흐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무승부를 안정감 있게 바치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까지 조금 바라보고 싶은 이유는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세면에서는 볼프스가 유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메넨글라트바흐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에서 구사하는 이 압박 전술이 볼프스에게 조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두 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조직적인 측면 압박에 볼프스가 당황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전술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넨글라트바흐가 제가 쾰른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 쪽의 공격이 치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고, 수비 상황에서는 중앙 쪽에 굉장히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팀은 중앙 쪽이 빡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을 전개함에 있어서 측면으로 공을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볼프스부르크 역시 오른쪽 측면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바쿠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핵심 측면 자원이 바쿠를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주 루트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그런데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측면으로 볼프스부르크를 몰아서 압박을 했는데, 이 볼프스의 바쿠 선수가 그 압박에 굉장히 공을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메넨글라트바흐의 조직적인 측면 압박에 볼프스부르크가 당황을 한다면, 볼프스부르크가 분데스리가에서 크로스 성공률 5위 팀입니다. 그만큼 이 최전방에 말씀을 드렸던 베흐호스트, 키가 190이 넘는 베흐호스트를 겨냥한 크로스 공격도 주요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측면에서 압박을 당해서 측면에서 공을 잃어버린다면 볼프스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조금은 위력이 반감이 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1승 1무 1패라는 굉장히 팽팽한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쾰른에게 얻어맞은
메넨글라트바흐가 볼프스전에서 의외로 이 승리까지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쾰른에게 패배를 한 다음에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서포터즈들이 있겠죠. 그 서포터즈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아무래도 올 시즌이 끝나고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한다는 이 썰이 있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에서 워낙에 지도력과 전술, 카리스마를 보여준 로제 감독이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가 탐을 내고 있다는 이 보도가 있고, 이 마르코 로제 감독뿐만 아니라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 노이하우스와 이 자카리아 같은 선수들도 빅클럽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글라트바흐의 서포터즈들이 지난 쾰른전에서 이 주전 선수들을 초반부터 투입을 하지 않은 마르코 로제 감독을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제 감독 역시 지금 도르트문트 이적이 유력하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바가 없고,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둬야 빅클럽으로도 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들의 회초리를 막고 볼프스전에는 이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쾰른전에 후반 10분 이후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이 부침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글라트바흐가 충분히 볼프스를 상대로도 이 측면 압박을 왕성하게 구사를 할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가 말씀을 드렸듯이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짠물 수비라는 이점이 있고,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볼프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흐호스트를 활용을 해서 한 방을 보여준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는 잡으면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가 이미 올 시즌 최다 연승 5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한번 부러질다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부러진다면 그래도 볼프스, 특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볼프스이기 때문에 1대1, 2대2 뭔가 난타전 느낌 속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조금은 이변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이바르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에이바르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업만 보면 이 대번에 무승부가 떠오르는 매치업인데, 이러한 무승부 냄새가 짙게 나는 경기 매치업에서 실제로 단통 무승부를 잡았다가 최근에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를 이번에는 한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승과 패로 한번 갈라보려고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에이바르 쪽이 승리를 거둘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팀 모두 최근에 하락세에 빠졌는데,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1무 5패 하락세이고, 바야돌리드 역시 최근에 2무 3패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에이바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홈 고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시즌 홈에서 5골밖에 넣지 못했고, 홈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득점 1등 팀입니다. 꼴등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바야돌리드 역시 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공 대 빈공의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이바르 쪽을 보고 싶은 것은 에이바르의 에이스 키케 가르시아가 6경기 만에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세비야에서 임대 이적을 해온 브라이언 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에이바르의 공격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힐 선수는 가르시아의 골을 어시스트를 하는 등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에이바르에는 이 키케 가르시아와 브라이언 힐뿐만 아니라 일본 선수죠. 뉴캐슬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무토 선수도 있고 이누이 같은 일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 쪽이 지금 현재의 바야돌리드보다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코레아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지난 10월 맞대결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골을 넣었던 로드리게스라는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바야돌리드 쪽이 부상 결장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이 중반기에 공격을 이끌었던 핵심 공격수 소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고 이 소사 선수가 빠지면서 이 최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와이즈만까지 덩달아 라리가 기준 5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졌습니다. 또한 에이바르에서 건너온 선수가 있는데 이 에이바르 출신의 에이스 오레야나 선수가 최근에 9경기째 무득점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 에이바르에서는 8골 7도움을 올려줬던 오레야나인데 이 바야돌리드로 왔는데 바야돌리드에서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빈공 대 빈공 대결입니다. 에이바르는 홈에서 최소 득점 1위,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최소 득점 공동 2위입니다. 다만 바야돌리드가 말씀을 드렸던 소사가 장기 부상 중이고 에이바르 출신의 오레야나와 와이즈만의 부진이 길다는 점은 바야돌리드보다는 그래도 키케 가르시아가 살아났고 꾸준하게 잘해주는 브라이언 힐과 무토 같은 공격 자원이 포진한 에이바르가 홈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골 정도는 넣으면서 이 신승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에이바르의 골키퍼가 있는데 드미트로비치라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바야돌리드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선방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이 선수가 지금 에이바르와 올 시즌 계약이 끝나면 세비야로 자유계약 이적을 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선방 능력이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야돌리드, 화력이 약해진 바야돌리드의 슈팅을 막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에 1차전 승리 때도 에이바르가 한 명이 퇴장이 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이 드미트로비치 골키퍼의 선방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드미트로비치 골키퍼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바르의 전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이바르가 항상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에이바르만큼 이 상대 진영에서 활발하게 경기를 펼치는 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도 이 비중이 높을 정도로 상대 진영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는 팀이고 실제로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 초반과 전반전에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가 후반 막판에 퍼지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헤타페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압박 축구를 구사를 하는 에이바르인데 구조적으로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팀은 수비 뒷공간 노출과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역습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이 역습 상황에서 이 바야돌리드의 카운터 어택을 이 불안에 떨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 바야돌리드와의 1차전에서도 에이바르가 특유의 압박을 구사를 하면서 바야돌리드의 볼을 굉장히 많이 뺏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맞대결을 펼쳤을 때보다 전력이 굉장히 약해진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이 패배가 많긴 해도 에이바르가 이 강팀들 아틀레티코와 세비야전을 빼고는 이 고만고만한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에이바르를 압박에 또다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상자 면에서도 바야돌리드 쪽이 전력 누수가 더 커 보이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치업 특히 보자마자 무승부가 연출이 되는 매치업에서 제가 최근에 단통 무승부를 잡았다가 이 뒤통수를 맞는 경험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매치업의 유불리를 조금 면밀하게 따져봐서 승패를 한번 갈라보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전술적인 내용이나 부상 및 결장자를 취합을 해 봤을 때 그리고 공격수들의 컨디션을 봤을 때 에이바르 쪽이 그래도 승리를 거둘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통 픽으로 단통승 에이바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면 굉장히 13번 경기는 안전하게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승무패로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과 베티스가 최근에 기세 자체는 한풀 꺾였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엘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전반전에만 2골을 넣어놓고 손쉽게 이기는가 싶더니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먹으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라리가 기준 4연 무승부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최다 무승부인 4연무를 기록 중인데 이 4연무 다음에 승리로 끊어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비아레알이 5연무까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비아레알이 올 시즌 홈에서는 패배가 한 차례도 없습니다. 5승 6무 0패로 이 무패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빠꾸 없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점도 많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쪽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아레알은 핵심 공격수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레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엘체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고, 이 모레노가 2골을 넣어주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이 모레노의 체력 안배를 해준답시고 빼줬는데, 이 모레노가 빠지자마자 귀신같이 2골이나 허용을 하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모레노 선수가 결장했을 때 비아레알이 3연속 무승부에 빠졌다는 점에서 이 모레노가 공격 상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티스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무패 행진을 달렸었는데 8경기에서 무려 6승이나 거두면서 상승세였는데, 직접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아쉽게 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이 베티스가 바르셀로나전에서 에이스인 카날레스 선수가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카날레스 선수가 활약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바르셀로나전 패배를 당한 것에 조금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티스 역시 최근에 공격수 중에서 이글레시아스라는 백업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4경기에서 4골이나 넣어주면서 주전으로 도약을 한 모양새입니다. 또한 에이스인 나빌 페키르 선수가 오랜만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고,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카날레스도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81년생인 베테랑 호아킨 선수도 여전히 알짜배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호아킨 선수는 2002년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 이 스페인전에서 이훈재 선수가 페널티킥을 막아낸 선수입니다.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앳된 얼굴로 굉장히 이 겁에 질린 얼굴을 하면서 공을 자신없게 냅뒀고, 이훈재 선수에게 조금은 허무하게 킥이 막힌 이 호아킨 선수인데, 어느덧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훌쩍 넘긴 베테랑인데 아직까지도 라리가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올 시즌 1골 3도움이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티스의 이글레시아스, 카날레스, 호아킨, 페키르가 포진한 베티스의 공격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숏패스를 중시를 하고 이 점유 축구를 합니다. 또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팀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팽팽한 느낌인데 확실한 공격 에이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모레노와 알카세르가 있고, 베티스는 말씀을 드렸던 카날레스, 페키르,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노장 호아킨까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공격 축구, 비슷한 수준의 에이스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무승부가 4연무라는 점이고, 4연무 뒤에 반등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5연무까지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이 승패로 가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5연 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워낙에 스타일 자체도 비슷하고 흐름 자체도 비슷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 어느 쪽으로 이 전술적인 상성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분석이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감하게 승무패로 모두 지우는 것이 이 속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 비아레알은 모레노의 왼발, 그리고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조금 체력을 아꼈던 카날레스의 왼발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고, 비아레알의 5연무가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투폴만 잡아서 이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승무패 5회차 1등 금액이 2월이 됐고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연휴 기간, 특히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하셔서 충분히 정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술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폴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승무패 7회차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